예, 경북 산불이 잡혔다고 하네요. 비하고 윤석열만 내리면 된다 이런 얘기를 며칠 동안 했었는데 비가 조금 내렸는데 그나마 그 단비가 도움이 된 모양입니다. 95% 이상 잡혀서 이제는 산불이 주불이 진화된 걸로 본다고 공식적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사망자 28명이라는 굉장히 비극적인 사태였는데 앞으로 이 산불이 잡힌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 내란 상황, 내전 상황도 빨리빨리 잡히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 뉴스토마토 끝장 뉴스 오후 5시 라이브 3월 28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면서 세 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이승원 시사평론가님, 그리고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세 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그래도 단비가 조금 내려서 다행이에요. 불이 잡혔는데 우리 하여튼 내란의 불도 잡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탄핵 심판 선고 기일 지정이라는 단비라도 전국에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기일 지정이 단비죠. 기일 지정이라도 그것만 좀 해도. 그거 단비죠. 근데 안 하니까요. 오늘도 안 된 거죠? 오늘 어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오늘 지정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에 선고하자고 저희끼리는 합의를 했는데 예 저희 합의를 안 들어주시네요. 어제는 근데 신인규 변호사님하고 이승원 평론가님 안 계셨으니까 무효가 됐네요. 김환 기자님은 탄핵. 그렇죠. 예. 못 맞췄어. 저희끼리 다시 또 합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합의하시죠. 그러면 그 소식부터 박영식 에디터님이 정리해 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헌법재판소가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도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일을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고 지연이 당연히 이제 장기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이제 저녁에 지상파인 SBS가 단독 보도한 내용이 사실 가장 크게 지금 다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원래 이제 법조 기자 전문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임찬종 기자라는 분이 이제 자기 추론을 내놨는데요. 선고가 이렇게 늦어지는 게 8인 재판관 체제에서 탄핵 심판 결정을 선고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가장 어려운 경우 5대 3의 교착 상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예측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형식, 조한창, 김복현 이제 이런 재판관들이 아마도 이제 기각 혹은 뭐 각하 쪽에 서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의 예측이고요.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일단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뭐 평의가 지연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예측과 맥을 같이 하는 설들은 지금 뭐 정계에서도 지금 난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연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국민들의 뜻을 받들 수 있는 뭐 건강한 토론이고 발전적인 토론이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일부 재판관들이 의도적으로 지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에 여러 가지 좀 이런 변수들 향후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에 어떤 전국이 펼쳐질지에 대한 변수들이 예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어제 박 에디터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헌법 연구관들 이야기 좀 하시면서 전해주신 얘기 있잖아요. 연구관들한테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이 별로 오지 않고 있어서 평의가 거의 끝난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 얘기 듣고 나서 또 평의가 뭐지 하는 생각이 갑자기 평이 계속 들었는데. 근데 사실은 오늘 뭐 뭔지. 이미 그 인터뷰에 다 나와버려가지고요. 저희 대본도 있고 그 얘기 저한테 전달해주신 분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신데 박주민 의원이 또 오늘 또 인터뷰에서는 다른 말씀이라기보다는 의원분들도 이런저런 정보를 듣는 게 어제 다르고 또 오늘 달라지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랑 똑같구나.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럼 뭐 다른 그 얘기 아니요, 이제 오늘 바꿨어요 말을? 아니요, 이제 오늘 대본은 나온 경우에는 별개 의견을 좀 자기가 다르려고 시간을 끌고 있다라는 언론 인터뷰를 해버리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평의가 지연되는 건 맞는데 평의가 지연되는 건 새로운 자료가 뭐 이제 연구관들을 통해 올라오는 것은 없다라는 과거의 말씀하고는 약간 좀 결이 다른 또 다른 이제 주장이어서. 오케이. 그럼 일단 용어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 인용 기각 SBS 보도 어떤지 다뤄보면서 이제 좀 넘어가 보시죠. 일단 신 변호사님 나오셨으니까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평의라는 용어를 계속 쓰고 뭐 평결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우선은 헌법재판소가 이제 9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현재는 이제 8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7명 이상이면 심리 사건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이고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이제 헌법재판관 다수가 같이 사건들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 회의라고도 하고 이제 평의라고도 하는 건데 이 평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서로에게 뭐 쟁점도 확인하고 서로 이런 여러 가지 그 논의를 하는 이 회의체를 이제 평의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이 있으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평결이라는 걸 해서 각자 이제 의견을 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용, 기각
각하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것이고 인용을 선택하더라도 뭐 보충 의견이라는 형태로 같은 결론을 정하더라도 뭐 약간의 뭐 논리적인 설명이 다르다거나 논거가 다르다거나 할 때도 보충적인 의견을 또 설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헌법재판소의 그 프로세스대로 이제 사건을 처리해 나가는 건데, 근데 제가 지금 이 헌법재판소의 상황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은 이게 법대로 재판하면 이렇게 오래 걸릴 일도 아니고요. 이렇게 기싸움하는 식으로 아까 그 임찬종 기자가 보도한 대로 이런 교착 상태에 빠질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뭔가 내부에서 이런 정치적인 의견, 정치적인 견해를 더 앞세워서 어떤 법 논리보다는 본인의 정치적 신념을 지금 이 안에서 관철시키려는 태도들이 일부 있는 거 아니냐. 전 이 의견은 뭐 거의 사실에 부합하는 정도로는 이제는 보여집니다. 근데 심리 평의 평결 요 단계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아직 평의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오후에도 계속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결론을 아직 이야기를 안 한 건가요? 각자의 결론을? 그러니까 이제 뭐 서로 어떤 결론을 내리겠다 정도의 어떤 뉘앙스나 분위기는 느끼겠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이제 평결에 붙여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고 선고기일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 서로 이제 누가 어떤 생각하는구나를 다 미루어 짐작은 하지만은 오히려 그게 짐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평결에 못 들어가면서 이제 선고기일도 못 잡는 이런 교착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것만은 저는 사실로 보여집니다. 그럼 아까 소개해 주신 SBS 임찬종 기자의 보도 5대3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명이 더 오거나 하기 전까지는 이거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태다라는 말은 신빙성이 상당히 있는 건가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임찬종 기자가 그 어떻게 취재를 했는지를 뭐 밝히지도 않겠지만은 알 수가 없죠, 사실은. 이 평이라는 거를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 그리고 연구관들도 그 안에 배석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럼 뭐 어떤 재판관이 그럼 누설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상정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연구관들은 아예 그 평의에는 들어가지도 평의에는 않아요. 못 들어갑니다. 자료만 미리. 그리고 이제 뭐 재판관들이 필요할 때는 뭐 불러서 의견을 듣지만은 평의는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뭐 5대3이다 이렇게 딱 무자르듯이 지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최소 확실한 것은 한 명 이상은 반대를 하고 있는 뉘앙스를 거세게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 의견, 기각 의견을 확 냈다기보다는 어쨌든 그런 뉘앙스가 있는 상태에서 약간 심리전처럼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평결 붙이면 무조건 기각할 것 같다, 각하할 것 같다라는 뉘앙스나 그런 분위기를 충분히 이미 다 알게 해서 오히려 평결 단계로 더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교착 상태 아닌가. 근데 그거를 이제 임찬종 기자의 말대로 무슨 3명이다 이렇게 딱 낙인을 찍을 수는 없는 것이고 아마 보수적인 색채의 재판관들이 3명이기 때문에 아마 5대3이라는 기사를 쓴 거는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최소 1명 정도는 누군가는 지금 이런 좀 교착 상태를 의도하는 재판관이 분명히 안에는 있다. 저도 누군지는 미루어 짐작은 되지만은 뭐 이름을 밝히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SBS 기사를 저도 열심히 읽었습니다만 어쨌든 다들 답답한 거잖아요. 현재 뭐 출퇴근하는 직원들도 모르는 상황이고 다들 답답한 상황에서 그 임 기자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 1번, 2번, 3번으로 해서 이제 쪼개서 얘기를 한 거고 본인도 역시 모른다. 추론의 영역이다. 다만 7대 1, 뭐 6대 2 이런 정도라면 그냥 그 상태에서 얘기하면 될 텐데 이렇게까지 기일조차 못 잡고 있는 거는 가장 최악의 상태. 지금 앞에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최악의 상태 5대 3이 아니면 이렇게까지 끌 일은 없다. 이제 그런 논거를 쭉 글을 쓴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읽다 보니까 설득이 됐는데 왜냐하면 6대 2만 돼도 사실 이제 파면에 이른다는 그 다수 의견 6대 6이 있다면 그냥 그 상태로 좀 의견이 갈리긴 하지만 물론 8대 0이 가장 깔끔하지만 6대 2라도 못할 건 없는데 이렇게까지 못하는 건 정말 사고 수준이다. 이제 이런 글을 쓴 거죠.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데 어차피 모르는 상황에서 저도 추론한다면 그냥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두 명이 그 박주민 의원처럼 정말 시간을 끌고 있어서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그러니까 뭐 기각이나 각하 쪽 원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아니면 정말 5대3 그 SBS 보도처럼 두 가지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간을 끌면 끌수록 저는 헌재의 수명도 짧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사실은 이제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탄핵 지난 24일이 있었잖아요. 저는 24일이 국민들이 물리적이나 심리적으로 사실 마지노선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한덕수 이후에 당장 하루 이틀 만에 어쨌든 그 추상 기일이라도 잡히겠지 했는데 벌써 오늘 28일 아니겠습니까? 3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은
헌재에 대한 신뢰도가 뭐 지난 이것도 숫자를 얘기하면 좀 복잡해지지만 하여튼 굉장히 추락을 했어요. 그것은 윤석열이 다시 복귀하든 아니면 파면이 되든 그 어떤 입장에선 국민들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헌재 태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는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고 저렇게 마치 즐기듯이 그냥 방치하듯이 헌재 재판관들이 지금 시간을 계속 끌고 있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소위 헌재가 지금 비판을 받는 이유가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이 혼란을 방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갑질을 하는 거죠. 국민들 상대로 저는 갑질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데 안 하는 거죠. 근데 국민들은 헌재만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신종 갑질이라고 좀 보여지고 좀 더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결단력 부족. 지금 이 상황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 내란 행위를 갖다가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만 판단하면 되는데 이거를 지금 한 달 넘게 결론을 못 내린다? 이건 헌재의 저는 결단력 부족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정영식 주심 재판관이 공개적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그 재판을 진행을 할 때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겠다라고 본인 스스로 뱉어놓고 지금 말을 다 어겨버렸거든요. 그 헌재의 신뢰 추락은 전 정영식 재판관에게 있다고 우선은 보여집니다. 본인 말을 어겼기 때문에. 그 세 번째는 소통 부족인데 전 이거 문영배 대행이 좀 전 리더십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분이 부산 지역에서 소위 말하는 향판, 그러니까 지방에서만 재판 업무에만 이분이 그 평생을 헌신했던 분이니까 뭐 법리나 이런 거는 어마어마하게 이분이 탄탄한 분이시겠습니다만은 어떤 조직을 관리하고 사람을 리더십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능력은 저는 검증되지 않았다. 근데 이번에 문영배 대행이 지금까지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대행의 자격으로서 헌재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데에는 저는 뭐 직위에 따라서 좀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헌재가 결정을 못하면 평의를 매번 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행을 통해서든 그 평의를 통해서든 공보관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국민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매일 헌재 그 공보관실 화면만 보면은 빈 책상만 놓여 있어요. 그럼 이건 뭐 하는 겁니까? 무슨 헌재 관계자들은 다 무슨 출장 갔습니까? 아니면은 일부러 국민들한테 소통을 거부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완전히 저는 지금 낙제점 수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헌재에 대한 위상과 신뢰 추락은 전 헌법재판소 스스로 전 자초한명이 너무나도 많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다시 좀 강조하고 싶은데 헌재가 거의 국민을 농락하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이게 기다림도 약간 한계가 있고 인내심도 뭐 한계가 있지. 본인들은 무슨 외딴 섬에 따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나라가 지금 엉망이 돼가고 있고 그냥 길 위에서 사람들이 이제 밤새면서 지금까지 자기의 어떤 일상까지 다 파괴되면서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든 간에 최소한 국민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가겠다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일정 정도는 쉐어를 해야지만 그건 최소한의 예의잖아요 국민들에게. 저는 어쨌든 그 최근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우리 대내적으로 산불이라는 엄청난 재앙도 있지만 최근에 그 미국 정보수장이죠. 국가정보국장. 우리나라 패싱하고 일본 갔다가 프랑스 갔다가 인도 갔다가 그냥 패싱하고 지나갔습니다. 아, 그랬어요? 이번 주부터 네. 국방장관 피터 엑세스 국방장관 우리나라 패싱하고 또 일본 갔다가 다른 나라들 갑니다. 미국에 있는 트럼프 정부와 어떤 소통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품목 1위인데 25% 관세 당장 다음 달 2일부터 때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나 외교나 뭐 북한 문제나 그 어떤 것도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을 지금 헌재는 그냥 즐기고 있다라는 건지 그들은 국민이 아닌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두 분이 약간 두 분 다 헌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시면서 약간 다른 점인데 그래서 박예튼께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칭찬해야 돼요? 아니죠. 아니죠. 그거 말고 그거는 우리 다 똑같은 마음이니까 그 얘기도 하지 말고 제 얘기는 신 변호사님은 그래도 지금 서로 눈치 보느라 의견 얘기 안 했는데 아마 한 명 정도 지금 다른 의견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진전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최소 한 명 이상. 최소 한 명 이상. 이승환 평론가님은 5대3 정도 지금 돼 있는 게 거의 맞는 것 같다. SBS보다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그렇게까지는 뭐 하여튼 네. 상당히 신빙성이 두 가지 있다. 가능성을 두고 어쨌든 어떻게 네. 보세요, 박 대표님? 이럴 때 이런 어려운 질문을 받으면 가장 쉬운 답변이 있습니다. 이거든 저거든 다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빠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신인규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대로 이게 우리가 국가 기관을 국민들이 왜 신뢰하지 못하게 됐는지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검찰이라는 기관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윤석열 내란 수괴의 구속 취소가 되고 인용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 즉시 항고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 이후에 바로 상고 절차를 밟는 것을 보고 누군가에게 사회적 특권을 줘버린다라는 인상을 받고 헌법을 수호해단다라는 인간들이 수호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검찰이라는 기관 신뢰할 수 없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집단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검찰이 무슨 말만 하더라도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헌재는 사실 좀 다르죠. 불과 한 몇 주 전만 하더라도 그래도 헌법재판소가 사법기관 중에 가장 최고 위치에 올라와 있는 최고 기관으로서 어찌됐든 국민들의 민심을 좀 따를 만한 그런 결론을 재빨리 내주길 바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라고 얘기해놓고 그 약속도 어겼고 설명도 안 해줬고 심지어 그 과정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선고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탄핵 선고 같은 경우에는 선입선출 뭐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다 깨버렸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나서 헌법재판소가 계속 이 선고를 지연시키면 결과적으로는 그 승복 얘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요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렸을 때 그것이 실제 5대3이든 뭐든 간에 기각이라는 결정이 나왔을 때 누군가는 승복을 해야 된다라고 헌법재판소는 생각하고 내릴 거 아니겠어요? 그거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 마흔육 후보자를 지금 권한대행들이 다 임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정당성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결론을 못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헌재는 물론 당연히 2번이라는 판단을 해가지고 임명하라고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려줬습니다. 근데 정부 쪽에서 임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무슨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정도 안 해주고 기일도 안 잡아주고 설명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하면 결과적으로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국가기관의 신뢰로 이어져요.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무슨 말을 해도 어떤 결정을 해도 심지어 7대1, 6대2라는 윤석열 파면 결정이 내려져도요. 그 2명이나 1명의 기각 결정 때문에 국가의 혼란과 갈등이 좁혀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헌재 스스로가 자신들의 기관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라고 좀 보죠. 제가 이제 단적인 예를 하나 설명드리면 얼마나 헌재의 위상이 떨어졌고 스스로 좀 우스워졌는지를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헌재에서 처음에 변론기일 진행할 때 그때 공보관 2명이 나옵니다. 공보관 1명, 부공보관 1명 이렇게 나 서로 이제 교차해서 한 2분 이내에 브리핑을 하거든요. 그때만 해도 공보관들의 입을 다 이렇게 국민들이 예의주시했고 저는 그 한마디 한마디 글자를 쪼개면서 의미를 해석을 할 정도로 헌재가 이제 시작했고 그 나름의 역할을 해주겠거니 하고 기대를 가지고 그 공보관의 입을 봤어요. 근데 지금 한 달 넘게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공보관들이 얼굴도 안 비치지만은 가끔씩 이렇게 기자들을 통해서 돌아다닙니다. 브리핑 내용이. 그럼 브리핑 내용이 점점점 뭐 우리는 오늘은 일단 아니야. 뭐 왜 자꾸 이렇게 전화가 오는지 모르겠어. 그거 가짜 뉴스야. 우리가 한 거 아니야. 거의 무슨 뭐 절절절절 매는 그냥 그 공무원들의 안달복달 못하는, 그러니까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헌재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는지. 그 말의 무게가 공보관이라고 하면 헌법재판소의 입입니다. 그렇죠. 대행이 직접 말 안 하니까 공보관이 네. 말하면 확정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말의 값어치가 지금 너무 희화화가 돼버렸어요. 아니 우리 끝장뉴스도 예를 들어 딱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방송을 합니다. 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시청자들이 옵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역으로 아니 우리 끝장뉴스는 일주일 안에 뭐 어느 시간인지는 몰라. 4월 18일 전에 언젠간 방송 한번 할 거야. 기다려. 그럼 시청자들이 매일 이것만 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방송의 내용을 우리가 이걸 스포일러를 하진 않지만 언제 방송하고 데일리에서 몇 시에 한다 정도는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때 30분 전에 오든 10분 전에 오든 오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약속인데. 이 대국민 서비스에 너무 이거는 소홀함을 넘어서서 정말 무능력하고 정말 저는 헌재의 권위가 스스로 저는 땅에 떨어지게 추락하도록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전 지금의 이 담당자들 이 구성원들이 저는 정말 무한 책임감을 전 느껴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실 이렇게 진지한 얘기를 하면서까지 헌법재판소가 뭐 하는 곳인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87년 체제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유가 어쨌든 그 헌법이라는 게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이고 합의잖아요. 네네. 이것을 어쨌든 최종적으로 독립적으로 해석하는 기관을 둠으로 인해서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그리고 사회 안정, 국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남겨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느 국가기관보다 가장 중요한 결정을 최대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생명의 안전도 중요하죠.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 결정해야 되는 건데 이걸 이렇게까지 지연시키면서 가장 최근에 제가 황당했던 건 누구와 연락을 다 주고받고 있다. 카카오톡 한다. 문자 한다. 누구 심지어 테니스 치러 다닌 이런 얘기를 국민들이 들면 이게 진짜 피가 거꾸로 솟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인규 변호사님이 지금 분노하시는 배경이나 우리 평론가님이 분노하시는 배경이 다른 게 아니라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했던 말을 다 부정해버리면서 헌재는 이제 스스로 자신들의 그 어떤 뭐랄까 존립을 스스로 흔들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저는 사실 이제 헌재에 대해서 이 뭐 절차나 이렇게 다들 너무 이제 인내심이 소진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아주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차라리 박근혜 때는 요즘 이런 얘기 참 자주 해요. 차라리 박근혜 때는 네, 국정농단, 보이지 않는 뇌물 이렇게 해서 사안 가릴 것들이 워낙 또 많았었지 않습니까? 뭐 안종범 수석부터 해가지고 당시 그렇죠. 최상목도 있었고 네. 사안도 복잡하고 보이지 않는 뭐 회계장부도 들여봐야 되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는데 말까지 등장했죠. 어쨌든 그때는. 근데 지금은 너무 딱 떨어지잖아요. 전 세계가 다 봤습니다. 그렇죠. 총 들고 국회에 가고 총 들고 선관위 갔고 총 들고 김어준 잡으러 다녔습니다. 더 이상 무슨 증언과 증거가 필요하냐고요. 네. 더군다나 더 좁혀서 노상원 수첩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나온 보도가 뭐였습니까? 영연백 3,000개 준비. 이게 뭐예요? 이게 장난인가요? 진짜 그 군인들이 의도적으로 해태해서 그리고 그때 빨리 모인 국민들 때문에 겨우겨우 상황이 어떻게 진정됐던 거지. 사실은 유혈 사태 나고 국회의원들 끌려가고 추장되고 이런 가능성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수첩에 뭐가 있었습니까? 판사 이름들이 있었어요. 김동연 판사 등등등.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죄 판결했다고. 그러면 이 헌법재판관들은 어쨌든 다 좁혀서 직업적으로 보더라도 본인들이 사법부에 속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김동연이라는 판사 노상원 수첩에 있었다라는 걸 보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식존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이 사태가 이렇게 구름 위에 떠다니듯 그냥 아무런 일도 없듯이 그냥 칼퇴근하시고 한두 시간 평이하고 그냥 뭐 점심 저녁 다 드시고 이렇게 한가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인지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좀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하나만 좀 살짝만 보태면 네, 네. 성토의 충분히 많이 하네. 말씀하시죠. 재판관이라는 그 직책 그리고 책임을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 우리가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법을 만들 때 완벽하게 만들 수가 없겠죠. 나름의 이제 합의된 기준을 만들 뿐이고요. 그 법에 대해서 상권분립화해서 행정부는 집행을 합니다. 그냥 본인들이 판단해서 일단은 집행을 하거든요. 그 행정부의 공권력에 대해 가지고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판단하고 잘했냐 못했냐 또 선례를 쌓아나가고 그게 사법부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법부에서 정해버리면요. 해석을 A로 하든 B로 하든 정하면 끝입니다. 더 이상은 누가 다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권분립이고 민주주의 안에 법치주의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체제의 끝입니다. 절벽 끝이에요. 여기서 물러나면 그 다음은 없어요. 그 막중한 책임, 그 판단할 수 있는 권한, 양심 그걸 우리가 부여를 했는데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여기까지 끌어오면서 이렇게 나라를 혼란을 방치한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사안 맡긴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나도 명확한 네. 사안. 네. 이걸 판단을 회피하거나 못하거나 안 하고 있다? 이거는 어떤 경우의 수를 말을 하더라도 지금 이 지경까지 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 판단권이라고 하는 법률의 해석 적용이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권한을 이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지금 하루에 2시간씩만 평이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그 엘레강스하고 안정적이잖아요. 국민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목이 그렇죠. 타거든요. 정말 네. 1분 1초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무책임성에 대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한의 무게를 도저히 이해도 하지 않고서 그 왕관을 쓰고 있는 그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이제는 저는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와버렸다. 그 권한이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전에 뭐 여러 가지 뭐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사건도 있었지만 대통령 탄핵 심판만 보면 그래도 대체로 빠른 시간 안에 국민들의 전체적인 뜻에 대체로 부합하게 결론을 내려왔었잖아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선고할 때 이정미 당시 이제 그 재판관이 그루프 머리에 이렇게 붙이고 나올 정도로 이렇게 일에 몰두해가지고 그러던 모습도 많이 회자가 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뭐 다른가요? 헌법재판소가 지금 달라진 거는 없지 않아요? 체제는 그대로잖아요. 이름도 바뀌지도 않았고 체제도 그대로이긴 한데 그리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어떤 헌법재판관의 숫자가 심판하는 숫자가 달라진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8명이 그때 8명이 했었고 똑같죠. 지금도 8명이 하는 건데 달라진 건 딱 하나 있죠.
행위는 굉장히 더 심각한 행위. 그러니까 이제 판단하기는 쉽고 심각한 내란 행위가 윤석열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헌법 수호 의지를 따지는 또 위헌 여부를 따지는 것인데 중요한 건 여론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원사이드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사회적인 분위기가 박근혜는 반드시 파면당해야 되고 대통령직에 걸맞지 않은 인물이라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었고 여론이 뭐 이렇게 양분되는 그런 그림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실제로 지금도 5천만 국민 중에 한 4,500만 국민은 이미 윤석열을 파면해야 된다라는 데 동의하신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지금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여론조사를 보면 여전히 6대 3의 비율로 나온다라든지 실제 물리적으로 이 거리에 쏟아져 나온 뭐 보수 진보 혹은 탄핵 찬성 반대, 내란 찬성 반대 이제 이런 집회를 하시는 분들의 이 어떤 그림이 양태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것이 너무 50대 50으로 보도되다 보니 그 레거시 언론을 주로 소비했던 재판관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여론이 상당히 양분돼 있다라고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닌데 말이죠. 실제 나와보고 그 광경을 봤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란이라는 행위의 그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이것을 당연히 원사이드 하나라고 좀 봐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론도 사실 그 계엄 선포 직후에 했던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그때는 한 75% 정도가 탄핵해야 된다고 국민들이 맞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80% 나왔던 조사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국민들은 사실 그 사안만 놓고 보면 그 정도까지 생각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 뒤에 여러 가지 이제 국민의힘이 스탠스가 바뀌고 극우 세력이 결집하고 뭐 이런 전광 목사 같은 분들이 계속해서 뭔가 그 이야기를 확산시키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뭔가 아유 이러면 민주당한테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좀 지금 조사는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사실 법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입장에서 보면 법도 그렇지만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여론도 사실 원사이드였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왜 이럴까요? 저도 이제 숫자를 보면서 아니 전 국민의 3명 중에 1명이 탄핵을 반대한다고 뭐 이런 그건 사실은 저도 이제 집회 현장에 자주 양쪽 다 나가 봅니다만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찬반으로 반반 쪼개서 제목을 잡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현실과 굉장히 다르게 사진도 양쪽 다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온 것처럼 사진도 반분해서 그냥 1대1로 그냥 보도하는 것들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통신사부터 마찬가지죠. 어떤 특정한 성향을 가진 어떤 신문사는 뭐 일단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중립적이어야 할 통신사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여론을 왜곡하는 그런 사진과 글들을 싣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하고 전 다시 한번 이제 뼈 아프다고 생각하는 건 박근혜 때 이제 초기에 워낙 압도적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보도들도 있었고 여론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와 지금이 좀 달라진 거 어쨌든 윤석열이 그 관저에 숨어 있었고 1차 체포가 실패하고 이제 2차 체포까지 지난 시간이 걸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난 시간이 단지 윤석열이 그냥 감옥 가는 시간을 벌어줬다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그때 뭐 정광훈이 뭐니 지금 구구 세력들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 말도 안 되는 여론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간만큼 사람들이 굉장히 왜곡된 정보에 많이 현혹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이후에 여론조사가 또 뭐 보수 쪽에 좀 과폐지됐다라는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인데 어쨌든 박근혜 때와 비교했을 때 여론이 지금 지형이 상대적으로 안 좋아진 건 사실이고 이건 정확하게 극우 세력들이 노리고 있는 그런 현상이죠. 근데 여론 지형이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줬겠죠. 네. 아니 근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현직 대통령의 탄핵으로는 유일한 전례이기 때문에 뭐 비교의 필요성이 전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그때와 지금 가장 큰 차이점은 박근혜 대통령은 법을 지켰고요. 쫓겨나는 순간까지. 윤석열은 내란을 통해서 쫓겨나는 순간까지도 법을 어기는 그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대통령 탄핵 그러니까 파면 필요성을 더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그 파면이 나오게 되면 결정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헌법 수호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판단을 헌재가 내려요.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당시에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봤던 부분 중에 하나가 검찰이 압수수색하러 갔다가 청와대 문 닫아버린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비하면 윤석열의 헌법 수호 의지는 그냥 더 파면이 그냥 이거는 그냥 100%인 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를 해도 그 점이 하나 다른 거고 또 하나는 당시에는 특검이라고 해가지고 뭐 국정조사 이후에 그리고 검찰 이 검찰의 강제력이 작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여론의 원사이드한 측면 속에서 8대 0으로 인용 결정 내린 건데 지금은
검찰권이 완전히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에게 줄을 서버려가지고 이 친위 쿠데타기 때문에 검찰권이 작동하지 않고 있고 특검으로 가려고 하는데 또 국민의힘이 줄을 서버려가지고 이 특검도 지금 국민의힘에 의해서 막혀 있거든요. 어떠한 강제 수사, 강제력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 친위 쿠데타의 잔당들이 각각의 영역 내에서 자신의 권한을 윤석열 복귀를 위해 쓰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때와는 지금은 너무나도 큰 평면의 차이가 있어서 당연히 여론도 되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뒤죽박죽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차이 때문에 오히려 저는 윤석열에 대한 파면의 필요성은 훨씬 더 큰데 이걸 정리하는 게 지금 국민들이 너무 힘들고 좀 어려운 그런 상황적인 요인의 차이가 있다. 그걸 정리하는 건 헌법재판소가 해줘야 그러니까 되는데 더더욱 지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더더욱 중요한데 빨리 안 해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헌법재판소를 뭐 사법기관 중에 사법기구 중에 가장 최고의 사법기관이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사법기관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헌법재판소를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정파적으로 여당 야당 탄핵 찬성 반대 이런 여론 흐름에 따라서 어디에 쏠려가서 왔다 갔다 해라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 눈으로 사안을 판단해서 국민들의 뜻을 따르라는 의미에서 그런 정치적인 판단을 해달라고 정치적인 사법기관이라고 명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하는 우리 헌법재판소의 행동이라는 것은 너무나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여론을 의식하면서 심지어 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의식했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해석들이 가능한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오해를 자초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헌법재판소가 지켜야 될 것은 너무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당장의 여론 지형을 반영해서 뭐 정치적으로 움직여라 이런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상위 정치. 우리나라의 국채가 무엇인가? 우리의 체제는 무엇인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민주주의고 총칼로 의회를 뭐 총칼 들고 진입하면 안 된다는 게 우리의 국채에 합당하잖아요. 아니 그 그렇게 결정해줘야 되는 건데.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하는 곳인데 네. 헌법재판관 8명은요. 윤석열이 군을 풀어서 헌법재판소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도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게 헌법 가치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총칼을 당연하죠. 들고 군인이 와도 그 자리에서 목숨 걸고 자신들이 지켜야 될 정도로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인데 지금 헌법을 짓밟은 그 친위 쿠데타 사범을 정리도조차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은 너무나도 저는 법률가로서 헌법재판관으로서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전 너무 부끄러운 태도다. 전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그래도 좀 진도를 나가서 상황이 아주 안 좋아졌을 때 어떻게 될 수 있는지도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